뭐 식단이 이렇게 복잡한 식단이 아니잖아요. 맛은 있었습니다. 심플하고. 그냥 바나나랑 아보카도. 저는 저 이렇게 먹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곡식 예, 건강한 습관, 건강한 아침.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백년의 아침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우 취재팀장이고요. 오늘은 스페셜 MC 푸시에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젬에스와프입니다. 아니면 짧게 젬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백년의 아침 시간에 주제가 암입니다. 아, 네. 예, 암이라고 하면은 진짜 저희가 한국말에서 암이라는 표현은 하여튼간 쓰죠. 제일 무서운 게 암이에요. 네. 암적인 존재다. 그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제일 뭐 이런 악스러운 예, 그런 그런 거죠. 네. 것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이렇게 워낙 그 기대 수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요인으로 죽기보다는 그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암은 어쩌면 예전에는 정말 극단적인 질병이었다 그런다면 그렇죠. 요즘에는 주변에서 또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병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암에 대해서 상세한 시간을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이자 암 치료를 30여 년간 해오신 파인힐 병원 김진목 병원장님과 함께 암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통합암치료 의사입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리다가 통합암학회라는 표현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본인을 소개를 해주실 때 통합암치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라는 게 통합암치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 통합의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들 하시죠. 예, 대체의학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대체의학.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덜 된 게 대체의학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현대의학 이외의 아닌 방법들을 보완의학이라고 합니다. 보완의학. 보완. 예, 보완의학, 대체의학, 통합의학 이런 용어 정리는 미국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예,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보완의학을 접목해서 현대의학의 효과를 조금 더 올리고 부작용을 좀 줄이고 하는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통합암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항암 치료라든지 약이라든지 수술 같은 게 있고 그게 현대의학이고 예, 거기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통합암 치료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뭐가 좀 알아들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그래도 조금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무서운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 채팅창에서 많이 올려주시면은 그리고 또 이제 푸시무님도 네. 그 암에 대한 평소에 궁금증이라든지 많죠. 또 해외에서는 또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우리 한번 또 오늘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그럼 OX 퀴즈 먼저 한번 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는 일단 OX를 들으셔야 되는데 암 발병은 유전이 제일 큰 요인이다. 원장님 O입니까? X입니까? 뭘까요? X. 오, X예요? X예요? 오. 금방 그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은 5에서 10%밖에 안 되고 시청자분들 다 틀렸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이 90에서 95%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잘못된 먹거리. 먹거리. 예, 먹거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흡연, 흡연. 그 다음에 감염이 좀 이상하죠. 감염이 왜 암이 되느냐? 그게 이제 위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가 이제 위염, 궤양? 위암으로 넘어가고 이제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간염이 있다가 간경화, 간암으로 가죠. 그리고 자궁경부염증이 있다가 그게 HPV 바이러스입니다. 인류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염증이 있다가 자궁경부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만 잘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감염이 세 번째이고 그 다음에 비만 그렇게 비만. 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의 순으로 WHO에서는 발표했지만 예. 저희들 임상 의사가 볼 때는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트레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음을 넣지 않은 이유는 마음과 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그런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뺀 것 같은데 진짜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1등이고 두 번째가 먹거리, 세 번째가 흡연, 감염, 비만의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좀 여쭤보기 앞서서 네. 좀 원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좀 우리 의사분들한테 한번 좀 따져보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가족력을 얘기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위가 안 좋다 그러면 괜히 아버지를 탓하게 되고 맞아요. 왜 그렇게 가족력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적인 소인이 5 내지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적 또는 가족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네. 실제 임상에서도 보면 부모 세대에 간암이 있었으면 자식에게도 간암이 있고 또 위암 집안에 위암이 있고 대장암 집안에 대장암이 있고 그렇게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게 유전적인 소인 즉 DNA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DNA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가 크다 했잖아요. WHO에서. 그렇게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든지 간염 보균자든지 간염 보균자 보통 수직 감염이 되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계시면 자식에게도 간염 바이러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거나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집안에서 간암이 많이 나오고 또 육식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면은 대장암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 자체의 가족적인 유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렇게 아까 감염과 관련한 바이러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식습관은 또 이렇게 부모님 해주시는 대로 보통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스트레스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근데 신기하게 폴란드에서 저희가 체르노빌 사건 다들 아시는데 체르노빌, 예. 체르노빌 반사능 때문에 많은 폴란드 분들은 갑상선 암이나 혹은 약간 뭔가 혹이 생기는 그래서 많은 저희 가족 자체 다 여성분들은 갑상선 문제 있거나 저희 어머니가 아예 다 제거하셨어요. 왜냐면 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족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건가 봐요. 예, 방사선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건이나 또 동경의 히로시마. 히로시마 뭐 그 그렇죠. 금방 예. 그 근처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나 혈액암이 그렇죠. 잘 생깁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리고, 건물에도 예. 아스베스트를 많이 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랑 섞였던 아스베스트가 그 암을 유발 많이 한다고. 예, 네. 성면, 건축 자재 중에 성면. 성면, 그게 이제 암을 많이 초래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암을 초래하는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지만 아까 그 감염이라는 것이 뭐 유전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암이라는 게 이거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염증도 분명히 아닌데 감염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게 먹는다고 암을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먹거리랑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그렇죠. 암세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발암 인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라든지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발암 인자에 노출이 되면 정상 세포가 변성이 됩니다. 성질이 변하게 되죠. 그 변성 세포가 촉진 인자, 암을 촉진하는 인자에 또 노출이 중복되면 예. 이게 암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변성된 세포를 전암 세포라고 합니다. 그 아직 암이 전암 아닌 세포. 거죠. 그래서 전암 세포는 우리가 그 면역을 관리를 잘 하면은 정상 세포로 다시 역전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암 세포가 일단 되면 역전되지는 않고 뭐 우리가 죽이든지 죽이지 못하면 계속 자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의 암세포가 되었다가 이게 2개로, 4개로, 8개로 2배씩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2배씩 커지는 시간, 그걸 더블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더블링 타임이
뭐 빨리 자라는 세포, 늦게 자라는 세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가 30번쯤 분열을 하면은 예. 세포 숫자가 10억 개가 됩니다. 10억 개. 10억 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꼴랑 30번만 분열해도 10억 개가 됩니다. 30번 분열하는데 걸린 시간이 아까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0개월. 그러니까 평균은 7, 8년 정도. 예. 예,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7년 내지 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암세포가 생겨서 우리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원래 암을 걸리면 그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예. 어. 젊은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병의 진행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세포 분열이 잘 안 돼가지고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예, 치료가 예. 더 그것도 신빙성 있는 얘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이 있을까요? 혹시 암 안 걸리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라고 하죠. 콜티솔이 나옵니다. 이 콜티솔은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이 콜티솔이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를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콜티솔은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정상 사람들도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는데 면역 시스템이 바르다면 이게 다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콜티솔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 이 암세포를 제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 환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면역이 그렇게 약해져서. 예. 친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암 걸리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빈말 아니었어요, 진짜요. 오. 신기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리겠다. 야, 그게. 너무 뭐 남편 때문에 암 걸리겠어 막 이렇게 와이프 분들은 많이 하잖아요.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지금. 어머. 근데 아까 푸사모님이 질문해 주신 게 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는지 였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스포츠라든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잊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 뭐 술, 담배, 뭐 어떤 사람은 또 마약까지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하지만 예. 그런 거는 후속 그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옳은 방법이 못 되고 예. 가장 좋은 것은 신앙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관리할 수가 생활 있고 활동? 신앙 활동, 신앙 종교 생활. 아, 신앙. 신앙 예, 활동. 예, 예, 예. 신앙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여러 가지 마음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요법 들어보셨습니까? 이완요법. 이완요법. 예, 전 이완요법. 처음 들어요. 그리고 명상. 명상. 아, 명상 그리고 또 그렇죠. 길거리 가다 보시면 마음 수련이라고 많이 있죠. 마음 수련, 기수련도 있고. 그리고 뭐 웃음 치료, 예술 치료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 관리법인데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기 쉬운 방법으로 감사일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일기. 예, 감사일기. 감사일기. 예. 복잡 어려운 세상에서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주변에는 온통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예. 예, 굉장히 성공자이신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역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감사일기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자기가 겪은 일 중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느냐 싶지만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못 넘기고 어제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무릎이나 뭐 히프 관절이나 얘가 안 좋아가지고 못 걷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행복이죠. 이것도 감사할 거리고. 아침에 뭐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향이 진하게 코에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줬다. 그것도 감사할 거리고. 예, 뭐 식사를 했는데 뭐가 맛있었다. 그것도 감사할 거리고. 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다는 그것도 감사할 거리고.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 투성입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 감사일 일기장을 사야지 생각하고 그 마트까지 갈 뭐 당장 못 가니까 그걸 미루다가
또 다음 주 돼가지고 뭐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그래서 핑계를 내죠. 맞아요. 그래서 종이에 굳이 쓰지 말고 우리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감사일기 앱도 있고 그리고 메모창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자기 방 있잖아요. 예. 자기 방에 기록하셔도 됩니다. 이 감사일기 앱이나 카톡의 자기 방은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메모창을 활용하시면 날짜를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은 면이 있는데 그런 앱을 잘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푸세무님과 네. 오늘 김진목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네. 먹거리 먹거리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평소에 저희 먹는 거를 보여드리고 우리 한번 그 시험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아 그래 봐야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식단, 어제 먹었던 식단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어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 맛있겠네요. 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심플하고 그렇죠. 뭐 식단이 이렇게 복잡한 식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뭘 여러 가지를 먹으면 그 중에 하나가 지적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종합식품입니다. 칼국수. 그렇죠. 고기도 뭐 있고. 안에도 예, 식물이나 뭔가 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오? 저는 지금 와 이거 반칙 건강하려고. 아닙니까? 저는 근데 다이어트 지금 하는 중이라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건강한 식단 짜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아침을 늦게 먹는 김에 그냥 점심만 먹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은 그냥 바나나랑 아보카도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믹스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점심으로 고기가 늘 있지만 그 고기가 늘 달라져요. 그래서 건강하기는 건강한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 단백질 자체. 저는 이렇게 먹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원장님께 한번 원장님께도 있어요? 예,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라면 1을 고르겠습니다. 1? 2번. 1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곡식은 통곡류, 이제 수확한 그대로의 형태는 통곡이죠. 예, 네. 통곡을 도정을 하면 백미가 되고 예. 흰 밀가루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도정하기 전 상태, 현미, 살로 든다면 현미에는 영양소의 100%라고 한다면 도정을 해서 흰 쌀이 되면 5%밖에 남지 않습니다. 영양소.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통밀에 100%가 있다면 흰 밀가루에는 5%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영양소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깎여 버리죠. 그리고 소고기 다진 소고기 이제 잘게 다지는 우리 언양에 굉장히 유명한 떡갈비가 있는데 떡갈비라든지 아니면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그 패티. 예. 그런 거는 다 다진 거죠. 다진 그 고기 속에는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져요. 맛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분류할 때 투뿔, 예, 뭐 투뿔 등심. 완뿔, 예. 뭐 2등, 3등급 이렇게 분류하는데 투뿔이 그 마블링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름이 많으면 맛있어집니다. 맛있어지는 만큼 건강을 해칩니다. 예, 기름이 많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푸셰무님의 식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 이거는 거의 이제 비건식인데 육고기가 추가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식이고 이 채식을 하실 때 맛이 없지 않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맛이 없을 거라고 그 예상하셨지만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가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어져요. 맞아. 그래서 맛에 대해서도 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아까 부사모님이 그 이세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세를 준비할 때 우리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그 키울 때 소젖을 먹이느냐, 엄마젖을 먹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이 나빠진 그 좌우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젖을 먹이자 이러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 엄마젖을 먹인 아이의 건강이 더 나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엄마 몸속에 나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를 준비할 때는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 해독이라는 것은 이 비건 채식을 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또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다 해독시킨 다음에 이세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식단이라는 게 네. 정말 다양한
곳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암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2부 시간에 갖게 될 네, 건데요. 맞습니다. 잠깐 백년화평 광고 보시고 네. 2부에 한번 다시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첨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심층 인터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30여 년간 암 환자를 치료해 오신 김진목 원장님과 암 발병과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렇죠. 암 발병 이전 네. 그래야 좀 예방을 한다거나 좀 빨리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암 발병 직전 그리고 암 발병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암의 전조 증상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증상이 어떤 건지. 예, 암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길 수 있죠,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생기는 전조 증상들이 모두 다릅니다. 만일에 위암이라면 속이 메스껍고 뭐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암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쵸. 뭐 어제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체했나. 다음엔 나. 네, 맞아요. 흔한 위장 증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폐암이라면 기침, 가래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 뭐 기침 감기 걸렸나? 감기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에 따라서 흔한 질환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암이라는 거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라도 꼽자면. 예, 가장 뚜렷한 증상이 체중 감소입니다. 아, 제주. 체중 체중이 감소. 감소되든지 통증이 검사를 해야 예, 심한 통증이 있든지 출혈을 하든지 만일에 폐암이 있다면 각혈을 하죠. 기침하면서 출혈을 하고 위암이 있다면 토하면서 토혈을 합니다. 피가 나오고 대장암이 있다면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오죠. 그 이제 대변에 피가 섞이면 우리는 보통 치질을 이제 그쵸. 보통 의심을 그쵸. 하지만 예. 그래서 치질과 대장암이 감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있으면 바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암은 되게 큰 병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암이라 그러면 당연히 큰 병원으로 갈 건데 좀 이렇게 어제 좀 과음을 해서 그런지 오바이트를 했는데 피가 좀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좀 가볍다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네.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무슨 과로 가야 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를 다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 아, 예, 아니면 내과, 내과. 아니면 가정의학과. 거기에 가면은 몸 전체를 보고 그리고 해당 전문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데 가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암 의심된다고 해서 진짜 뭐 국립암센터를 간다거나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쵸. 병원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피부암에 대해 궁금한데 네. 특히 백인들은 선태닝을 하거나 밖에 활동 잘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기미. 어떤 친구들이 이제 사람이 자라면서 계속 피부가 늘어나니까 점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암이고 어떨 때는 그냥 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점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암을 구별하는 가장 큰 그 차별점은 네. 딱딱합니다. 암은 아. 딱딱하고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성 종양이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염증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고 암은 처음에 아무런 증상 없이 딱딱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만져보시면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좀 확인을 할 수 그래, 있는 눈으로 것 그렇죠. 같으네요. 만지고. 근데 전조 증상이 없는 암도 있죠?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조 증상이 다 있는데 우리가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 변화를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보통 우리가 무신경하죠. 그리고 또 너무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잘 피를 미루고
또 일반 질병의 정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이 늦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주주 증상을 애써 무시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이거를 내가 감기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보통의 직장인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니까 바쁘니까. 병원 오픈 시간이 9시, 6시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내기도 병원에 좀 갈 그렇고. 수가 없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임자가 저랑 같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마 피 검사에 암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검사 싹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계속 찝찝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혹시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 나올? 예, 일반적으로 그 암 표지자라고 합니다. 네. 표지자가 이상이 있고 그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암이 없을 때는 그냥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 의사들과 통합의학 의사들이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 현대의학 의사들은 사진에서 안 보이면 일단 이제 치료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이제 관찰하게 되죠. 그런데 통합의학 의사들은 사진에 보이는 암과 보이지 않는 그걸 이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의학적 검사, CT, MRI 이런 것들이 0.5cm 이상 되어야 사진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0.4cm다. 분명히 암은 존재하지만 사진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통합의학적인 치료는 그때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 표지자는 높은데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안 보인다. 그럴 때는 통합의학적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뭐 누가 이게 주변에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어떤 암은 치료가 된다는 거고 어떤 암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굉장히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데 어떤 암이든지 조기 발견되면 치료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조기 위암, 뭐 갑상선암, 뭐 그런 것들은 폐암 사망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기 폐암은 그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되면 치료가 쉽고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췌장암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깨끗이 성공하면 또 굉장히 또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 보면은 치료됐다 그러고서 또 재발했다 그러고 전이 되거나. 그런 건 어떤 경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진에 안 보이면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는 치료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미세암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미세암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올바로 갖춰지지 않으면 또 다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더블링 타임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뭐 3cm, 4cm 되던 암이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크기가 줄어서 만일에 0.3cm가 되었다. 그러면 사진에 싹 사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현대학적 표준 치료는 이제 치료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암은 존재하죠. 이게 3개월 뒤면 0.6cm가 되고 6개월 뒤에는 1.2cm가 돼버립니다. 사진에 나타날 정도로 커지게 되죠. 그런데 보통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는 6개월 간격으로 보통 찍으니까 0.3cm였던 게 6개월 뒤에 가서 보면 또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사진에 없다가 다시 왜 암이 재발됐느냐. 재발이 아니고 암이 다시 자란 거죠. 근데 항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 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이죠. 예. 항암 치료를 받으면 뭐 메스껍고 토하고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구내염이 생기고 탈모, 면역 저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런데 이 증상들은 대부분 항암 치료를 받고 일주 이내에 다 생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말끔해져요.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살 것 같아 그러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면역이 떨어집니다. 일주에서 2주 사이에 면역이 떨어집니다. 백혈구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감염에 취약해지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 관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예.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런 주의사항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자기 스스로 관리할 때는 그렇고 만약에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그게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100kg가 예. 떨어졌다, 정상이다 나오니까 그 혈액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도 되면 진짜 치료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완치라고 하죠. 그 완치는 완치. 5년 동안 재발이 없을 때 완치라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완전관해라고 이야기하고 완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이지 않으면 완전관해라고 하고 완전관해가 5년 동안 지속이 되면 완치라고 판정합니다. 그렇지만 완치 판정받은 후에도 암이 다시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관해 상태이든 완치 상태이든 암은 한번 진단받았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당사자도 당사자인데 저도 그쵸. 아버지가 암이셨었으니까 가족들도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죠. 원래 집안에 좀 한 분이 아프시면은 집안 전체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당사자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가족들은 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상황을 대처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대의학의 그 암 치료 성적은 굉장히 향상되었죠. 그래서 평균 5년 생존율이 70%를 상회합니다. 예. 암도 이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니까 이게 이제 표준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는 마음 관리도 필요하고 식사 관리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을 세심하게 준비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나 가족분이나 이 환자분께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게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의 조언과 의사분들의 전문성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만들어지는 습관들 네. 그리고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건강 챌린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원장님께서 준비하셨죠? 어떤 건강 챌린지를 준비해 주셨나요? 감사일기 쓰기를 챌린지로 채택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암 예방이든 치료든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감사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일기를 스마트폰에 감사일기 앱을 까시든지 메모창이나 카카오톡 자기 방에다가 활용해가지고 매일 5가지씩 감사거리를 써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너무 늘 더웠다가 갑자기 시원해졌다. 그리고 오늘 좀 살만하다. 너무 감사하다. 뭐 아침에 모닝커피가 너무 향기가 좋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뭐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유와 감사하다를 같이 쓰면서 일주일간 하루도 빼먹지 말고 일주일간 계속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미션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5가지. 김진목 원장님께서 주신 챌린지는 건강 챌린지는 감사일기 쓰기. 근데 그거를 감사일기장 주문해놓고 일기장 안 왔다라고 버티지 마라. 아, 그렇죠. 단순히 카톡에다 쓰더라도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 챌린지를 쓰신 분들께 또 다시 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년의 아침 벌써 시간이 다 그러네요. 지나버렸습니다. 8번째 아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진목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암은 현대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 크다고 해가지고 현대학적인 치료 전체를 포기해버리고 자연의학을 찾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암을 진단받으면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5년 생존율이 70%를 상회합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현대의학의 공로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현대의학과 함께 자연의학을 하시든 통합의학을 하시든 뭘 하시든 현대의학은 절대로 빼먹지 마실 것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다음 주 주제는 이미 나와 있는데 무릎이라고 합니다. 무릎! 네, 무릎 고민 정말 다들 많이 하시니까 그쵸. 꼭
돈만 사서 하세요, 진짜요. 저도 뭘 것 같아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주호 기자가 이제 휴가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스페셜 MC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지금 푸시문님과 같이 해보니까 네. 그냥 이주호 기자 오든지 말든지 우리 그냥 둘이 계속 할까요? 저는 콜. 그리고 지금 원장님도 지금 암만 아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삶의 같아요. 모든 네. 습관에 대한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희의 수명도 연장이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 금요일 아침 1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프로TV와 백년 화편이 함께하는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함께 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